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약 2시간 20분 동안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한 사과를 시작으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논란을 포함한 여러 사안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답을 했습니다.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주변에게 국민께 염려를 드렸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다라고 하면서 아마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어나셔서 오른쪽으로 나와서 인사를 딱 하면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좀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진솔한 사과와 네. 그다음에 그 솔직한 해명으로 먼저 상당히 그 국민들의 민심을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의혹을 풀어줬다, 해소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평가합니다. 먼저 이제 그 일단은 경의야를 불문하고 국민 정서가 있으니까 먼저 이제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고 기자회견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해명 과정을 보니까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공천 개입, 그때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실장인 줄 알았다잖아요. 윤상인이 모르고요. 저는 그게 맞다 봐요. 무슨 이게 보궐선거에 공천 개입이 있습니까? 그것도 솔직하게 해명했고요. 뭐 다른 것도 이제 김건희 여사 의혹 문제나 저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그 의혹이 많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솔직한 해명을 보여준 그런 대국민 담화였다. 저는 좀 공감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저는 국민이 기대하셨던 그 기대 수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 아쉬운 담화와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뭐 직접 일어나서 사과를 하시긴 했는데 그 사과라는 것은요. 언제나 무엇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명확해야만 사과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야기한 건 제 주변의 일로 걱정을 염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도 기자가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느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하니까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대통령이 사과하긴 했지만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과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확정하지 못하는 사과였다라고 한다면 이 사과의 진정성 국민들이 받아주실지 저는 일단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해명 과정에 대해서도 서 변호사님은 명확히 해명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특히 당시 공관위원장이 그 정진석 실장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만약에 공관위원장이 누구였는지 이게 헷갈렸다라고 해서 공천 개입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육성 녹취록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 녹취록에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답은 없지 않았나 아쉬운 마음 듭니다. 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사과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제 주변 일로 국민께 염려하다 하면요. 대충 이게 요즘 이슈가 뭡니까? 요즘은 이제 명태균 씨하고 뭐 통화 내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걸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까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어떤 내용의 사과인지 저는 알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없다는 거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과의 내용,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사과를 하는지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거 대통령이 사과할 마음이 없는데 여러 가지 악재가 있고 지지율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떠밀려서 사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실 계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사과의 대상에 대해서 확정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예, 이슈를 좀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은 질문의 하나였어요.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 중에서 특히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 여사 처신에 대해서는 신중치 못했다면서도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좀 선을 그었고 또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 이제 대통령이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요. 네. 오늘 기자회견 갈 때 김건희 여사가 당신 이제 그 자화자찬 자랑 좀 하지 말고 사대기업 오늘 국민한테 사과해라 이랬다잖아요. 그럼 이게 국정 개입입니까? 아니면 이게 부인으로서 충분히 내조하면서 이게 조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대부분요. 우리 유경수 여사 이야기도 넣었잖아요. 네. 원래 영부인이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 내 야당입니다. 대통령께 쓴소리 좀 할 수 있잖아. 이걸 가지고 국정농단 했다면 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야권들은 무조건 이게 뭐 근거 없이 국정농단을 한다 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둘 사이를. 대통령이 제일 잘합니다. 부인이 국정 개입하는지 아니면 부인이 진짜 사랑해서 나를 조언해주고 걱정해주고
쓴소리하는 건지 대통령이 제일 잘 알아요. 대통령이 아니라잖아 국정농단. 그럼 아닌 거죠. 네. 아무것도 모르는 밖에서 이게 근거 없이 떠듭니까? 아니 명태균 씨가 권력서 1위가 김건희 여사라면 그게 권력서 1위가 되는 겁니까? 명태균 씨가 자기가 천지창조 다 했다면 천지창조 명태균이 한 겁니까? 명태균이 오시영시장 만들고 김진태 만들고 내각에 안철수하고 단일화 씌고 했다면 그게 다 명태균 씨 말이 맞습니까? 우리 나라가 대한민국의 나라가 이런 허풍쟁이 과장 이런 게 부록한데 놀아나서 되겠습니까? 언론도 좀 냉정하게 이성 차리고 팩트 체크를 좀 해보세요. 명태균이 말을 믿고 김건희 여사가 이게 농단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저는 뭐 대통령이 진솔하게 오늘 이야기했고요. 그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 핸드폰 우리 그 입당할 때 하루에 3,000통의 전화 왔다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일일이 답을 못 해주잖아. 근데 대통령 힘내라 격려 전화 그때 저도 보냈거든요. 근데 고맙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 지금 보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가 보냈나? 이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내조를 잘합니까? 남편이 힘든데 그 도와준 사람들 고맙다고 일일이 그게 정이 많고 하다 보니까 내조지 이게 무슨 국정농단입니까? 네. 내조지 국정농단이 아니다. 사실 저는 대통령실과 그리고 국민들 야당이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큰가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좀 참담한 마음까지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글쎄요, 뭐 대통령이 뭐 그 김 여사가 뭐 대통령이 잠든 사이에 뭐 문자를 대신 보냈다든지 아니면 오늘 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라고 시켜서 오늘 사과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는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좀 논란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시는 부분들은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는지 또는 공천에 개입했는지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 의혹들이 갑자기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사실 이 정부가 들어서서 나서는 사실 대통령실 안에 김건희 여사 라인이 있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마포대교에서의 뭐 시찰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뭐 대통령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사실 영부인이라고 한다면 뭐 선택받지도 않은 거고 임명받지도 않은 권력인데 이런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국정에 개입하거나 혹은 또 공천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의혹들이 있는 것 바람직하지 않고 당연히 진상은 규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건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저 아무 일이 없고 조언받은 것 뿐인데 국정농단이라는 말은 뭐 국어사전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사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염려에 대해서 너무 이 염려를 축소시키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보시는 거 아닌가 안타까움 듭니다. 예, 뭐 이렇게 하나의 사안을 보고 다르게 본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또 하나가 이제 대외활동 자제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 제2부속실 관련해서 설치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실장 오늘 임명한다라고 하고 실제로 임명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리스크가 줄어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변호사님도 이야기했지만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뭐 활동 마포대교를 왜 갔느냐 뭐 이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김정숙 여사가 혼자 전용기 끌고요 타지마을 간 거는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혼자 전용기를 끌고 수행원들 다 데리고 예산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프레스룸까지 만들어서 인도에 간 거 이거는 그럼 김정숙 여사는 선출된 권력이고 김건희 여사는 선출 안 된 권력입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화성 소방서에 갔는데 1층, 2층에 모든 소방관이 도열하고 줄을 서가지고 관등 서명, 너 경위 누굽니다. 다 사열한 거예요. 이거하고 마포대교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초라하죠. 자살 예방 교육에 마포대교 잠깐 그 몇 명 가가지고 지시한 거하고 화성 소방서가 1, 2층에 모든 소방관들 바쁜데 관등 서명까지 다 되면서 사열받은 김정숙 여사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김자 꺼낼 자격도 없는 당입니다. 김정숙 여사 그 타지 말라고 화성 소방서랑 비교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보자고요. 이미 대통령도 되기 전에 그때 김혜경 여사가 선도 차량 모른 분이 배모비서 그 같이 살다가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 있죠. 카프카 그분이 김혜경 여사 선도 차량을 몰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버카로 몇 명씩 그 몰려다니면서 식사하다가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선거법으로. 선고가 14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김혜경 여사는요. 팀에 사모님실 배우자실이 있어. 거기 실장이 누군지 알아요? 실장이 이해식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 재선이 국회의원이 실장을 해. 김혜경 여사의 실장이야. 거기 부실장이 권향엽 의원입니다. 이번에 공천받았죠. 아니 현역 의원들을 배우자실에
실장까지 두는데 영부인보다 그럼 더 높은 사람입니까? 이런 민주당이 어떻게 김건희 여사 비판합니까? 노름했다고 저는 자격이 없다 봐요. 글쎄요, 뭐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인도에 타지마 갔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에 있고 특히 김정숙 여사 측에서는 인도 총리의 초청을 받고 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김혜경 여사와 지금 현재 김건희 영부인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전 당연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제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과연 국정에 개입을 했는지 또는 공천에 개입했는지에 관련된 의혹들이 나오고 관련된 정황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2부속실 설치만으로 해결될까? 저는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제2부속실 설치는 말 그대로 앞으로의 일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일정이라든지 업무 관련된 부분들을 수행하고 관리해줄 부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들을 뭐 관리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불거져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제2부속실 설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만이 정답일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약간 범위가 넓어졌다가 다시 한번 좁히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으로 좀 좁혀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부분은 특검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이건 2년 동안 수사한 거 결국 못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이제 그 파우치 백 있잖아요. 네. 또 이게 파우치라니까 KBS 사장이 파우치 하니까 또 뭐 청문회에서 하는데 파우치가 파우치 지금 뭐 파우치를 뭐라 합니까? 상표가 파우치인데. 근데 이거 파우치 백이 있죠. 네. 요거는 이제 그 철저하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4대 0으로 원래 기소 안 놓은 거 아닙니까? 아니 특검하면 이게 뭐 없는 죄를 만들어냅니까? 특검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없는 죄인데 처벌 조항을 만들려니까 국회에서 따라서 이게 파우치백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도이치모터스 이게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증거가 있는데 기소 안 했다고 하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한다잖아. 그런데 그러면 이성윤, 이정수 검사장부터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예.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명백하게 유죄라면 당연히 기소를 했어야지. 왜 2년 동안 못했어요? 그때 윤석열 총장은 지휘권이 박탈돼 있었잖아. 이게 최소한 제가 양보해도 애매하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돼요. 네. 이게 명백하다면 그러면 이성윤, 이정수 이분들이 직무유기입니다. 명백한 사건을 왜 기소 안 합니까? 2년 동안. 그게 그때 안 하다가 이제 특검하지. 이게 말이 돼요? 그때 하지 왜 이제 특검합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명태균 의혹은 지금 창원지검에 11명 검사가 수사하고 있는데 뭐가 나온 게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불법이 나온 게 있나요?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가 민간인이 뭐 개입하면 이게 처벌 조항이나 있나요?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거 특검한다는 것도 문제인데 민주당 제가 의원들이랑 편을 만나면 이래 아니 뭐 아무 죄가 없으니까 특검해가지고 떨면 되지 않냐고. 아니 아무 죄 없으니까 수사 특검 받으라면 앵커님 받겠습니까? 아무 죄 없으니까 특검 받으라. 그럼 우리 변호사님도 아무 죄 없으니까 특검 받으라. 특검이란 거는 의혹이 중대명백하게 이미 상당 의혹이 있을 때 특검하죠. 아무 죄 없으니까 특검 받아 당신이 무죄 받으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예. 즉 2년 동안 수사했는데 그동안 기소 못한 것을 다시 특검으로 제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글쎄요, 이 주장은 사실 그동안 여권 내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2년 동안 탈탈 털어서 수사했는데 그때도 기소 못하지 않았느냐, 뭐 이것이 주된 근거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러면 그걸 뒤집어서 다시 재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지 2년 반이 넘도록 사실은 불기소가 뭐 얼마 전에 됐지만 그 기간 동안 무혐의 처리를 못하고 계속 검찰이 들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주장도 얼마든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국민들의 시각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일 것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청구조차 없었다라는 것이 검찰에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사실 그렇다면 강제 수사 한 번도 없이 무혐의가 처리되는 것 과연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수사가 공정하다 생각하실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어떤 기소가 이루어져서 수사를 받고 있는지 국민들이 다 보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차례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금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가 나오는 것,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공정한 수사인지 당연히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본회의에서 아마 특검법은 통과가 되겠죠. 그렇게 올라가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시사를 한 거고, 그러면 다시 한번 넘어갈 텐데 공이 과연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이탈자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계속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리한테 거부권을 수용할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왔잖아요. 아마 이제 저번에 4표가 이탈했잖아요. 네. 거기서 크게 안 벗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이 특검할 생각이 저는 없다 봐요. 아하. 제가 민주당이라면요. 예를 들어 이제 13개, 4개로 막 해가지고 할 게 아니고 네. 이럴 것 같아. 도이치모터스 하나만 합시다. 대신에 또 중립적으로 여야 하나씩 추천해 합시다. 그러면 특검이 거절할 명분이 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만 해도 이게 특검하는데 몇 달 걸립니다. 이거 하나 하는데 4년 6개월 걸리잖아요. 근데 특검이 뭐 만능도 아니고 13개, 4개를 하면요. 이걸 특검을 우리 20년 해도 못 해요. 함께 하는데 4, 5년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특검할 생각이 없이 정치 공심할 생각이에요. 진짜 제가 민주당이 전략가라면 꼭 필요한 특검 한두 개만 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특검 구성해도 제가 있으면 처벌되겠죠. 객관적으로 한 데서 꼭 특검이 우리 편이라 해야지 뭐 죄를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독수조항만 잔뜩 해가지고 우리가 추천 다 하고 막 13, 4개 무더기로 합시다. 아, 무더기로 13개, 4개를 어떻게 몇 달 만에 성과가 나옵니까? 제 말에 민주당은 진짜 특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표도 없을 거예요. 진짜 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이탈표도 없다.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민주당이 뭐 특검법을 당연히 국민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장애 집회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지금 불거진 여러 의혹들, 논란들은 특검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의견은 굉장히 일관돼 있고요. 따라서 특검법은 이번에도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것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가는 작업들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앞서서 서 변호사님께서 그러면 특검에 뭐 몇 가지 종류,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글쎄요,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아서 특검의 대상이 늘어나는 것이 야당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국민들 보시기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해서 지금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의 대상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독소 조항 이런 부분도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야기처럼 얼마든지 협의할 가능성까지 열어놨기 때문에요. 저는 여권 내에서도 얼마든지 이탈표도 나올 수 있고 또 협상 가능성도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것이 이제 녹취록의 당사자였던 명태균 씨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라면서 여론 조작, 공천 개입 의혹을 일축을 했는데 이 부분은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글쎄요, 이 저런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이 모든 논란이 해소됐다라고 보시는 국민들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들으셨어요. 대통령의 육성으로 공관위가 들고 왔길래 그러니까 공관위로부터 뭔가 보고받은 정황도 말씀을 하셨고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육성으로 지금 녹음된 내용들을 국민들이 들으신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이런 녹음까지 나간 상황에서 그저 부적절한 일 한 적 없다, 뭐 공천 개입 한 적 없다라는 정도의 해명만으로 국민들께서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다라고 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육성 녹음의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왜 공관위가 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셨을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은 부분은 아쉽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야당으로서는 취재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녹취가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네. 국회의원들도 그런 경험이 있고 저희 변호사도요. 의뢰인들 중에 막 울면서 좀 검사나 판사한테 좀 호소를 좀 해달라 이러면 저희가 달래주려고 실제 판검사한테 전화를 못 해요. 근데 변호사도요. 아이고 제가 이게 판사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그 녹음하면요. 그럼 우리가 판사한테 청탁한 사람 변호사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당하는 변호사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의뢰인들이 전화 오면 솔직하게 말 못하잖아. 그럼 이게 덕담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도 그럴 거예요. 민원을 부탁하면요. 그럼 이게 매정하게 딱 못 건다면 다음에 누가 찍어주겠어요. 아이고 내가 공무원한테 부탁도 해보고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때는 이미 공천이 끝나도 한참 끝날 때예요. 5월 9일인데 발표가 10일 날 했죠. 공천하기 딱 뭐 전날까지 고민합니까?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은 취임 전날 얼마나 바쁩니까? 그 상태에서 명태균 씨 오니 뭐 미안하니까 받아서 근데 덕담 정도로 아이고 내가 노력해봤는데 뭐 말이 많대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정말 공천 개입했다는 증거가 됩니까? 17조짜리 녹취록이 증거가 됩니까? 그것도 이게 악마의 편집 의혹이 있고 또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의혹도 있는데 제 말은 중요한 거는 이거는 강혜경 씨 말만 들으면 돼요. 강혜경 씨 말은 민주당도 근거옥조로 받들잖아. 강혜경 씨를 공익신고자로. 강혜경 씨가 뭐랬냐? 명태균 씨와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강혜경 씨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이미 대통령과 명태균은 당선 후에 끊어졌습니다. 전화 한두 번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거야 뭐 의뢰주 딱 매정하게 전화까지 못 끊잖아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공천 개입했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반론. 네. 사실 뭐 강혜경 씨의 주장대로 뭐 대선 이후에 관계가 끊어졌는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은 뭐 차차 더 확인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당선인으로 신분으로서 5월 9일에 했던 그 이야기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뭐 모든 증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공천에 개입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정황 증거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김영선이를 해줘라라는 말이 분명히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는 뭐 변호사가 판사에게 뭐 부탁하는 것처럼 뭐 녹음이 과장될 수 있다 이런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변호사가 판사에게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겠지만 5월 9일자 그러니까 내일이면 취임을 하는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통령 당선인이 공관위에게 만약에 말 한마디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정한다면 그 당시의 영향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천 개입의 정황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관련돼서 추가 해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국회 시정연설 불참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요? 이 11년 만에 불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많이 됐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이 야당이 예의를 지켜준다면 국회 10번이라도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앞서서 이제 개원할 때도 안 갔고 시정연설 안 간 이유가 어떻게 보면 난 가고 싶은데 그 분위기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제가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그 담화 기자회견을 제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잖아요. 네. 이제까지 유일하게 좀 아쉬운 거예요. 이 부분이. 예, 대통령한테 저도 쓴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유일하게 아쉬운 게 이 부분이에요.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하신 말씀 다 맞아. 국회 가면 이게 막 민주당 의원들이 모욕적으로 욕을 하고 막 이게 덥지도 않고 야유하고 다 맞아요. 근데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간 거는 잘못입니다. 제가 갔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 앞에 설명하는 자리예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그런 모욕적인 대통령에 대해서 행태를 하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오늘 요 부분 들으면서 참 이게 대통령이 요 부분은 사과하셔야 된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요 부분은 민주당이 이런 행태를 했으라도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안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거는 가서 국민 앞에 설명했던 게 옳았다. 이렇게 좀 답한 게 어떻을까? 요거 하나만 제가 이게 쓴소리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 변호사님하고 좀 오랜만에 의견이 일치하는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자리는 아닐 겁니다. 국민들의 쓴소리 그리고 때로는 야당의 질책까지도 또 들어야 되는 그런 무게가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국회에 와서 야당이 뭐 피켓 시위를 할 수도 있고 또 야당의 쓴소리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리마저도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되는 자리가 저는 대통령의 자리고 그것이 대통령의 자리의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박수를 치지 않을 것 같아서 가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다면 국민들 보시기에 과연 대통령으로서 과연 국회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당정 갈등 얘기도 또 질문이 나왔어요. 당정 갈등에는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전날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날 바로 이제 추 원내대표가 가서 만나면서 이제 패싱 논란이 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와중에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공동의 정책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저는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 가장
명답이 이게 가장 감동적으로 제일 잘한 답안이에요. 앞서서는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그 답안이 시정연설은 있었고. 마음에 안 든 거고 네. 요거는 이게 대통령이 진짜 저는 명답을 했다고 봅니다. 아.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이제 보수 패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수 패널이 형 동생 친하게 지내다가 지금 친윤 패널, 친한동훈 패널, 패널이 갈라지가 패널끼리도 앙금이 막 생겨요. 패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한동훈 지지자들에게 제처럼 대통령 지지자 막 요구해. 또 대통령 지지하는 분은 또 이게 뭐 한동훈 쪽에 지지하는 패널 요구해요. 앙금이 갈등이 있죠. 또 패널끼리 싸우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이 갈등 어떻게 풀어야 돼요? 뭐 술 마셔가지고 만나서 이게 뭐 밥 먹고 풉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요. 나중에 예를 들어 경선에가 한동훈 대표가 후보가 됐다. 이럴 때는 이게 일치될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꺾고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 하나의 목표로 합치지면 그때 이제 그 앙금이 눈 녹듯이 사락 녹아요. 친한이 어디 있고 친윤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 하나가 돼서 완전히 정권 재창출 야당을 이기게 되잖아요. 이게 진정한 갈등 해소입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앙금이 있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럼 앙금을 이렇게 만나서 뭐 독대하고 밥 먹고 술 먹고 이게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당회를 열심히 해서 결국 두 개 하나가 돼가 정권 재창출로 하나의 목표로 공동 발표로 나아갈 때 진정하게 갈등은 해소가 되는 겁니다. 이 답을 한 거예요. 야, 이걸 보고 저는 이게 딱 무릎을 탁 치면서 역시 대통령이 제대로 고민한 게 나타난 거예요. 그냥 밥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요, 뭐 공동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 간다. 뭐 원론적으로는 저도 좋은 얘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갈등의 현실이 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좋은 얘기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간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인식의 차이는 이제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좀 더 많아 보인다는 것. 그게 문제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동의 정치적 이익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거든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는 분명한 갈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로서는 용산과 차별화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국민 눈높이로부터 맞지 않아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동의 정치적인 이익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는지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제 이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반응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반응을 좀 본 후에 과연 이 당정 갈등도 해소될 수 있을지 아니면 앞으로 더 심해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회견에서 또 이제 지지율과 관련된 이야기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이 4대 개혁이든 뭐든 좀 끝까지 뭔가를 해내면 국민들은 언젠가 이해해 줄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쭉 해왔다가 이제 전광판 좀 보자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지지율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번 대담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그런 반등의 계기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인적 쇄신까지 갈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아마 이제 저는 지지율이 중요하다 봐요. 뭐 대통령이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계속 연연해서는 안 되지만 네. 지지율이라는 게 개혁을 하려면요 힘차게 추동력, 엔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지율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지율을 좀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근데 저는 이번에 아마 이게 계기로 지지율이 바로 뭐 급반등 V자로 이렇게는 안 돼요. 원래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아마 이제 쭉 꾸준히 하락세였잖아요. 이게 조금 행보하면서 조금 더 진정성을 보이고 그다음에 개혁의 성과가 조금씩 체감이 되면요. 네.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역대 대통령의 모든 특징이 처음에는 창대 지지율이 90% 80%. 근데 끝이 초라하잖아요. 근데 왠지 느낌이 윤석열 대통령은요. 처음에 힘들었어요. 처음부터 힘들었어요. 지지율이 뭐 30%대 제일 좋을 때도 40 초반 처음에 힘들었어요. 근데 아마 끝이 상당히 이렇게 개혁을 밀어붙이면요.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오히려 시작이 좀 미약하다가 끝이 창대한 이런 게 최초의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 그래야만 이게 대한민국도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저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당연히 뭐 지지율에 일희일비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지율이라는 것은 국민의 민심을 데이터로 숫자로 보여주는 또 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율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좀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듣고 싶은 말, 좋은 말만 듣는 자리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본인에게 하는 쓴소리 그리고 국민들의 질책 이런 걸 더 귀 기울여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대통령실도 고민하고 당연히 인적 쇄신을 비롯해서 그리고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만 지지율 반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 대선에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IRA나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안보만 보더라도요. 네.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24시간 내에 끝난다 그랬잖아요. 끝낸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이게 국제 정세가 또 요동칠 수가 있고요. 러시아 패권주의, 그다음에 우리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 엄청나게 요구할 거 아닙니까? 미군 철수까지 이걸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을 가다 보면 우리 반도체나 자동차 그게 전기차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이게 지금 상당히 비상 경영 같습니다. 저는 뭐 위기 요인이 상당히 많다 봐요. 그러나 항상 이게 위기라는 게 기회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잘 협조하면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취했던 그 외교적인 기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위 말해서 가치 외교라는 걸 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부르짖어 왔었는데요. 사실 이제 트럼프 정부는 아마 가치 외교 이런 노선보다는 미국 우선주의 또 실용주의 이런 부분들을 또 앞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가치 뭐 이런 부분보다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미국 우선주의 중에서도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또 진지하게 또 방안들 내놓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